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8번째 강좌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고승들에 대한 말씀들보다 여러 가지 한국의 아름다운 불교 문화재에 대한 말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문사라고 하는 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문사라고 하는 절은 원래는 삼국을 동일한 문무왕이 짓기 시작했었는데, 미처 이 절의 준공을 보지 못하고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었던 신문왕 때에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당신의 부왕에게 대한 고마운 뜻,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간곡한 염원을 담아서 절 이름을 가문사라고 불렀죠. 이 가문사라고 부르는 곳은 바로 문무왕의 수중릉이 있는 그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꼭 한번 참배해 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릴 정도로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가문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그분의 수중릉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이 문무왕은 참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완수했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지도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 분인데, 이분은 언젠가 지의법사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었다고 그러죠. 나는 죽으면은 용이 되고 싶다. 그래서 동해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외구의 침입을 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신 스스로의 유언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장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임금을 화장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최초죠. 이분이 바로 이제 화장을 한 최초의 임금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을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화장을 모셔서, 이 화장을 모신 장소는 능지탑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남은 유고를 모셔다가 당신의 소원대로 동해 앞바다에 아주 좋은 곳에 터를 잡아서 그곳에 뼈를 묻게 되었다. 이게 삼국유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분이 묻혀진 대왕암이라고 하는 데를 동해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해의 입. 그래서 사실은 이 동해구라고 하는 그 세 글자에 주목한 사람은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고유섭 선생이었어요. 한국 타파의 연구라고 하는 명저를 남겼던 분인데, 이 고유섭이라고 하는 분이 그 수필에도 나와 있어요. 이분이 잔별의 병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일제시대 때에 남겼는데, 거기 보면은 동해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를 반드시 후배들은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제자 중에서 동국대학에 있었던 황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처음으로 지금의 동해 수중릉을 문무왕릉이라고 처음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문무대왕의 뼈가 묻혀져 있는 수중릉 문무왕릉입니다. 이곳은 이제 그 간포 바닷가에서 멀지 않고 육안으로 다 보이거든요. 거기 조그마한 바위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제 그 바위의 양쪽으로는 제법
그 바위가 높아서 이제 그 바다 물결이 치는 것을 막아주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늘 그러니까 물이 조금 이제 그 사람의 그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파란 물이 그 위에 늘 넘실넘실하고 고여 있습니다. 그 밑에 아주 단단하게 거의 인공적으로 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큰 주축 또는 그 아주 이제 비석 같은 그런 그 돌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 이불의 유골을 뿌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용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신라 사람들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만은, 신문왕이 이제 당신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던 것을 가문사를 완공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의 절벽 벼랑 끝에 올라가서 당신의 아버지 뼈를 묻은 그 대왕암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거기에서 벼랑간 회오리바람이 치면서 용이 2마리 나타났다. 그래서 이 용이 2마리 나타나서 신문왕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왕이 이렇게 뜻을 내서 저를 완공시켜서 참 우리들은 행복하다. 그 한 마리 용은 문무왕이고 또 한 마리는 김유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분이 이제 다시 사람의 몸으로 변신해서 신문왕에게 그 조그마한 피리를 하나 바쳐요. 피리를. 그러니까 이 피리가 만파식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만파식적이라고 부르냐 하면, 만파라는 건 1만 가지의 파도가 식적, 쉰다, 적이 피리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이 피리를 갖다 바치는데, 이것은 이제 그 1만 가지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2분이 혼령이 되신 분들이 신문왕한테 당부하기를,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피리를 불게 되면 반드시 그 피리가 가라앉으리라, 많은 그 일들이. 그래서 이것을 나라에서 보관을 했었는데, 이것이 신라 3보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죠. 황룡사 때 말씀드렸던 황룡사가 장육존상, 황룡사의 구층목탑,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만파식적, 이게 신라 3보입니다. 3가지의 보배인데, 이것을 이제 얻으신 곳이 바로 이견대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이견대 자리에는 정자를 세워서 잘 보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보시면은 정말 문무왕릉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아주 절경, 동해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만은, 그것이 이견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문사라고 하는 절로 들어가 보면, 이 가문사라고 하는 절을 그 큰 법당을 만들 때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그래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어떤 그 세심함이냐 하면은, 이 법당을, 큰 법당의 주춧돌에 구멍을 뚫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멍은 용이 된 부왕께서 이 법당으로 내왕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지금 이 가문사가 있는 그 절자리가 아주 묘한 자리인데, 이게 이제 육지에서부터 바닷가로 바로 연해 있는 그곳에 지금 가문사라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절의 맞은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냇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바닷물과 민물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터입니다. 터 자체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곳에서 여담입니다만은, 그곳에 있는 어부들은 지금 이 가문사 건너편에 있는 데에서 은어잡이를 자주 하는 걸 봅니다.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기묘한 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물이 나갔다가 또 이제 바닷물이 들어찰 때에는 이제 밑에 있는 초석이 물에 잠기게 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용왕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법당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한 곳은 가문사가 처음이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우리가 그 법당의 바닥에서 바닷물을 볼 수 있는 데는 낙산사의 홍련암이 있지 않습니까? 낙산사 홍련암은 들어가 보면 바로 동해바다 위에다가 이제 그 법당을 건립했기 때문에 아주 절경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그 가문사라고 하는 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절터가만 남아 있고 법당이나 이런 모습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가문사의 그 유명한 3층 쌍탑입니다. 참 아름다운 탑이죠. 이 신라의 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될 것이, 삼국 통일하기 이전에는 신라의 탑이 하나였습니다. 외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절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일주문 지나서 그 다음에 천왕문 지나고, 천왕문 지나면 이제 절의 큰 마당이 펼치게 되는데 거기에 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전이면 대웅전, 무량수전이면 무량수전, 약사전, 뭐 관음전, 뭐든지 하여튼 본당이 되는 법당이 있고, 양쪽으로는 요사체가 있어서 스님들의 승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전반적으로 절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구획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일탑 가람식이라고 불러요. 탑이 하나니까. 근데 삼국 통일 이후에는 탑이 두 개가 됩니다. 동서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쌍탑 가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탑을 일탑 가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절의 장식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통일 이후에는 통일 이전보다 탑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장중해지고 하는 그런 감이 있죠. 그래서 신라 통일 이전의 탑으로서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최고의 탑으로 꼽는 것은 원효대사가 머물러 계셨던 고선사의 탑. 지금은 그곳이 수모오리됨으로 말미암아 그 탑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탑일 거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의 쌍탑 가운데 최고의 걸작은 역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문사의 두 쌍탑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탑의 모습이 참 장엄한데, 이 탑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탑이 아침 낮을 볼 때와 저녁의 석양 무렵에 보는 탑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건 돌이 어떻게 저렇게 변신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세심한 어떤 정서적인 것까지도 이제 그 옛날에 장인들이 마음속에 두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역시 이 두 쌍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탑입니다. 그래서 가문사에서 바로 이 문무왕의 수중릉, 이견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삼층 쌍탑,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을 가게 되려면은 아무래도 원래 그 머무는 장소는 경주로 잡으셔야죠. 여기서 뭐 멀지 않으니까 경주에서. 저는 옛날에 여기를 다닐 때에는 거의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참 길이 험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 지나칠 때마다 뭐
그 시골 버스가 과열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길이 좁아서 서로 비킬 수 없는 일도 생기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삼청교육대에 있었던 그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그분들이 와서 도로 작업을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지금은 뭐 거의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그런 길이 뚫려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 출발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이 먼저는 경주 출발하면서 이제 불국사 석굴암은 반드시 참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나오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암곡리에 있는 무장사라고 하는 절터를 보러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불국사 석굴암에서 새로 난 길로 가면은 암곡리를 지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구도로로 가야 됩니다. 구도로 조금 좁지만 다 포장되어 있고 뭐 길은 넓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다가 암곡리를 들르셔야 되고 그 다음번에 나타나는 데가 바로 골굴사입니다. 골굴사는 조금 큰 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참 아름다운 절이잖아요. 그 골굴사에 음각으로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정말로 아름다운 부처님이고 또 이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이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최근에는 보니까 선무도라는 걸 이곳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시범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골굴사도 꼭 한번 가봐야 될 절이고 또 골굴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절에 기림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절이 있잖아요. 기림사. 지금 이곳도 사실은 한적한 시골이면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문화재로서 이제 소조, 진흙으로 이제 만든 관세음보살상이 아주 유일한 그 보살님이 거기 계시고 또 기타의 그 기림사의 지금 탑자리 옆에가 여러 가지의 구조로 봤을 때 목탑이 있었던 자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림사에도 황룡사탑 이래로 기림사에도 목탑이 있었는데 지금 물론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문사로 와서 가문사 터를 참배하시고 문무대왕릉을 보시고 거기까지 직접 못 올라가시면 이견대에서 관찰하시면 되니까 그곳에서 보시는 이런 그 여행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문사는 문무왕이라고 부르는 그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빛낸 그런 분의 혼이 잠들어 있는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얘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석사에 있는 벽화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겠어요. 부석사라고 하는 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의상법사가 창건한 절이고 또 부석사의 주존 그 법당은 잘 아시는 무량수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라고 해서 무량수전이라고 부르고 또 이것은 무량수전이 있는 그 법당 안에 있었던 채색 벽화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옛날에 이 법당 안에 돼 있는 그 벽에 버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찰진 분위기가 있는 진흙 아니었겠어요. 진흙을 가지고 그걸 이제 굳혀서 이제 그 법당 안으로 설치를 했을 텐데 그것 안에다가 그 위에다가 채색을 입힌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불교 미술 하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보면은 아주 독특한 기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법이 오늘날 많이 낡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1000년이 지나도록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부석사의 이 벽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저도 좋아하는 절이고 늘 이 근처를 가게 되면 반드시 참배하는 곳인데, 이곳은 이제 올라가는 그 입구 쪽이 전부가 다 그 사과밭에 과수원이 다 많이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있는 데인데, 절 밑에까지도 자동차는 올라갑니다만은 거기에서 첫 번째 마주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곳은 무량수전을 주존으로 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입구가 하품이 되고, 그 다음에 무량수전이 있는 그 일대가 중품이 되고, 제일 위에 조사전이 있는 데가 상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품, 하품, 상품 해서 3품이 있는 형태로 절을 조성을 했거든요. 이건 어디서 나온 사상이냐 하면, 본래 우리가 아미타경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왕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부를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로 왕생을 하는데, 그 왕생의 장면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구품 왕생이라고 부릅니다. 왜 구품이냐 하면은 상품도 또다시 상중하의 셋으로 나눕니다. 상의 상, 상의 중, 상의 하 하니까 상품이지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의 상, 중의 중, 중의 하 해서 중도 세 가지가 있으니까 6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도 마찬가지로 하의 상, 하의 중, 하의 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구품이 되는 겁니다. 이 구품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에 왕생하기 위한 우리들의 수행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품의 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품의 상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철저한 기도정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부석사에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마주치는 것은 하품인데, 이 하품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과 축대를 올라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품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그 계단과 축대는 전부 의상스님 때의 돌입니다. 그때 만든 거예요. 그 돌 자체는. 그러니까 축대나 계단 같은 것이 볼품없는 돌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상 스님이 밟으셨던 바로 그 돌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배하러 올라가는 길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무량수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맛배지붕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그 건축의 것들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불교가 한국 땅에 도입되면서 부처님의 위대한 사상이 도입된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불교와 더불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선 그 장대한 법당을 짓는데 못 하나를 쓰지 않잖아요. 못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얽히 설키 얽이고 서로 구퉁이에서 이렇게 맞물리도록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법당을 완공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고도의 기하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목공들의 원력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하학이 뒷받침되었다는 뜻이니까, 불교가 들어오면서 법당을 세워야 되니까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법당이 들어오면서 부처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탑도 모셔야 되고, 또 법당이니까 태화를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한국에 미술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미술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민화라고 부르잖아요. 그 민화라고 그리는 거 보면은 호랭이 그려놓지 않으면은 목련꽃 그려놓거나 그게 다잖아요. 민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르라고 하는 게.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참 우선 팔상도 같은 데에서 부처님의 일생을 팔상으로 8가지로 나누어서 참 비록 상상도기는 하지만 우리의 그 화공들이 섬세한 화풍을 통해서 인도의 부처님 모습을 그리고 또 그곳에 모셔져 있었던 여러 영축산에 있는 대중들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요,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양환이 동양환이 하는 기법과는 완전히 다른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사진 찍어놓은 것 같이 정교하게 그리는 그런 그림이 또 들어오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탑을 만드는 석공들의 기술이 들어오게 되고, 또 석굴암의 경우에서 보는 대로 이 돌을 쌓아 올리는 신묘한 그런 기술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우리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과학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거기다가 또 불교의 공부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느냐? 외교라고 하는 인문학을 배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왔어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에도 실학사상가들이 북경 다녀온 기행문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때까지 스님들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스님들은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인도도 가고 아라비아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성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비자일 거예요. 비자가 필요 없어요.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상했을 때 이분들이 그 새로운 나라에 가서 겪은 일들은 스님들만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들이 이런 스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교적인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나라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광법사 같은 분이 진흥왕에게 충고하고 진흥왕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과 우리가 동맹관계를 맺는데 앞장을 선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자장이나 의상 같은 분이 중국 유학을 다친 유학생이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귀국하면서 중국의 문물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들에게 간접적인 경험들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인 지식이나 또 외국어에 대한 것들, 이거 참 제가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참 저는 옛날에 유학생들이 대단했던 것은 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한국에서 어떻게 키웠는지 하는 게 의문점 가운데 하나예요. 현장에 가서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테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원측법사 같은 분, 중국에 가서 활약했던 유식가 불교의 대가는 6개국어에 능통했다고 기록에 나오거든요. 와, 한국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중국으로 간 분이 어디서 그렇게 외국말을 통할 수가 있었을까? 외국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예나 지금이나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통역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언어적인 지식이라든지 외교적인 지식이라든지 또는 해조국가 법사의 왕후 천축국전에서 나오는 대로 그 당시 당신들이 겪은 그 나라, 인도 대륙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병사나 또는 국민들의 민도라든지 보통 사회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불교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최초의 위대한 종교라고 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왔던 수많은 공로들이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오늘의 입장에서 다시 재조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의 연구 가운데에서 한중불교 교류 같은 연구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고대에서 어떻게 서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 이 관련되는 루트를 찾아서 열심히 저희들이 공부해왔던 흔적들, 이건 지금에도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문사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부석사에 얽혀진 벽화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